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함께하는 스포츠 속 과학 이야기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대덕넷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행사지만 친구들 보문고등학교는 제가 8월에도 한번 왔었는데 과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크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과학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이죠. 10월 8일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도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 이제 다 같이 스포츠 경기도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도 봤었는데 스포츠에 예전 같으면은 단순하게 운동 능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과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 기술의 승부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의 향연인데 오늘은 과연 그 스포츠들 사이에 어떤 과학 기술들이 숨어 있었는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조금 몇 개 종목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고등학교는 저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도 제가 함께 하고요. 또 온라인 지금 생중계가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강연도 함께 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퀴즈 대회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퀴즈 대회도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스포츠 속 과학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신 전문가 세 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이제 모실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친환경 연료 추진 연구센터의 김윤호 선임연구원님, 데이터쿡 전략기획실장 박성건 실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홀로그래픽 콘텐츠 연구실의 지영근 실장님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참 마이크로 간단하게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호 선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칫 좀 무겁고 좀 재미없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잘 얘기해서 좀 관심 가지실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쿡 인공지능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장 박성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오니까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제가 종목은 다른데 저는 배구 선수였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배구를 했다가 이제 과학을 하고 지금은 또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분야여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는 거에서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영근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고요. 저희 애들은 아직도 아빠가 뭐 한국통신 뭐 이런 데 다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고요. IT 관련된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년 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저희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의 토크 콘서트를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따도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그 땡기지라고 하는 퀴즈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텐데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모바일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의 토크 콘서트 캠프 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따 퀴즈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다시 접속 타이밍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텐데 제가 일단은 분야별로 조금 어떤 자기소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다 자기 연구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종목별로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종목별로.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혹시 스포츠 과학 쪽에 뭐 진로를 희망한다든지 또는 요즘에 직업적
구체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Q&A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널 질문 제일 첫 번째는 요트와 드래곤보트 조정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이 영향을 미치나요? 자, 이거 딱 봐도 보트, 조정, 배죠. 그래서 오늘 함께하게 된 한국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의 김윤호 선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이거를 전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모든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하나의 그 선박에 들어가서 그 경기력 향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조선해양공학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가볍게 만드는 거 가볍게 만들려면 이제 재료가 이제 기존의 뭐 철에서 그게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런 소재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공학이란 것 자체가 다른 기계공학이랑 좀 차별화되는 게 이제 선박이 이제 그 물에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저항 뭐 이제 힘의 평형을 보면 이 저항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추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저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트, 드래곤보트, 조정 등과 같은 이제 속도를 겨루는 선박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게 이제 아주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선박이 다른 선박들은 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위해서 일단 새 장비를 굉장히 길게 마치 항공기처럼 이렇게 길게 뽑아낸 것이 물에서 나아갈 때 그 저항값을 뭐 마찰 저항이라든가 이제 파도를 만드는 조파 저항이라든가 그런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저항 성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형적인 고민들도 많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른 기술들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좀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뭐 조정이라든지 수영에 대한 상세 해설은 이 뒷페이지에서도 나올 예정이니까 네, 아시겠지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연구소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와 또는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크리소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전에도 이런 토크 콘서트나 과학 강연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그것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박성건 실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요즘에 이거 굉장히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아요. 데이터 사회가 되면서 스포츠에도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짠다든지 또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스포츠의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왜 중요한지 저희 박성건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운동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친밀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 농구나 축구 시합 하면 이제 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나랑 실력이 비슷한 애끼리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안 다치고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손흥민이 다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커서 손흥민 같이 되려면은 나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크게 세 가지로 데이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습관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영상으로 나의 동작을 촬영해서 내 다음 동작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특정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내 옆에 있는 팀이 둘이서의 조합들도 영향을 주니까
둘의 조합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에트리에 있는 또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에서 지금 관련된 것들. 네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경기장에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축구장에는 11명, 그러니까 22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그 22명의 선수를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럼 각각의 선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드리블을 몇 미터를 했는지, 또 슛을 몇 번 쐈는지,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가한테 넘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다치고 오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가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내가 다쳤을 때에 빠르게 회복하려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이제 다치고 나서 경기장으로 복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또 요즘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다치면 막 누군가가 막 경기장으로 막 달려가고 막 조치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파스를 뿌렸었어요. 파스만 단순하게 이렇게 뿌리고 했었는데 파스가 시원한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파스는 시원한 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땀나잖아요. 열나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 부풀어 오르는 게 혈액이 그 신체 부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있는데 얘를 아이싱해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 체온이랑 이 아이싱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뿌려야 되는지를 또 데이터로 연구하는 팀들도 있고 또 한 팀은 내가 훈련을 하는데 나는 10분만 뛰어도 허걱대는데 어떤 애는 1시간 뛰고 허걱대는 애가 있어요. 그럼 10분에서 힘든 애랑 60분에서 힘든 애랑 차이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도 나한테 센스를 부착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나의 데이터로 훈련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같은 선수를 좀 조기에 발굴하는 거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요즘에 유전자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육이 내가 이런 근력, 힘이 센 근파워를 낼 수 있는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장거리를 좀 뛰는 거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유망주 육성을 할 때에 요즘에는 스카우터들, 그러니까 에이전트사들이 젊을 때 연령별로의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보내서 나의 운동 방법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 축구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패스 히트맵이라든지 또는 야구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구종별로 뭐 또는 뭐 잘 치는 타율이 있고 또는 뭐 안타가 주로 뭐 외야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또 공략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할 때는 야, 저기다 공 주면 패스 슛 못 쏴. 이렇게 해서 일부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이게 이제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서 스포츠 데이터가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지영근 실장님께 여쭤볼 텐데 VR, AR도 요즘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트레이닝 할 때도 쓰고 아니면 분석할 때도 쓰고 굉장히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여기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AR과 VR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AR은 증강현실이고 VR은 가상현실인데 이 기술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어떤 가상의 물체를 덧붙여서 보여주는 게 증강현실이고요. 가상현실은 여러분들 뭐 HMD 써보셨겠지만 그와 같이 100% 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면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헛것이 가끔 보이면 증강현실이고 헛것이 계속해서 보이면 가상현실이라고 아주 명확히 구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스포츠에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증강현실 쪽에서는
그 골프 혹시 중계 같은 거 보시면 실시간으로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 아직 안 가보셨겠지만 스크린 골프 같은 것들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접목을 하려면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과 같은 객체를 인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초고속 카메라 그리고 거리를 알 수 있는 뎁 센서 그리고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스켈레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켈레톤을 정확히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켈레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해내는 것이고요. 객체, 볼 같은 경우에는 볼이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이것의 탄도,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어떻게 날아가겠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과 객체, 볼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증강 AR이나 VR에 그런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스포츠를 더욱더 실감나게 체험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그런 ICT 기기들이랑 기술이 애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종목별로 몇 개를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기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이죠, 수영. 네. 출발합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남자 사용 50m 결승 지우찬이 출격했습니다. 네, 브레이크아웃 좋아요. 잘 떠올랐어요. 네, 초반 스파트 좋습니다. 자, 지우찬 잘 뻗어나갑니다. 25m 잘 통과했거든요. 여러분은 지우찬 세대에 살고 계시고 저희는 박태환 세대였었고요. 더 이전으로 가면은 혹시 조련의 세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지우찬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몸이 떠야 되고 그리고 수영 영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관한 이제 기본적으로 뜨는 부력이라든지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타나는 저항이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조금 스포츠랑 선박 같은 데 응용을 하는지 저희 선임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력은 아마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킵하고 이제 수영 경기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일정 구간 이상은 물 안에서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물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주변에 물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과 공기의 저항을 둘 다 받다 보니까 최대한 이 구간을 길게 해서 안에서 이제 최대한 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안에서도 이제 그냥 발만 이렇게 구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웨이브를 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좀 더 속도를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웨이브를 줘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자연에서 이제 물고기가 어떻게 빨리 이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스포츠에 접목이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어깨 넓고 그다음에 여기 튼튼하고 여기서 이제 물을 좀 가속화시키고 뒤쪽에서 이제 물고기 꼬리처럼 이렇게 좀 추진력을 줘서 제일 빠르게 도착하는 그런 원리들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득 지금 하나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전신 수영복이 굉장히 수영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덮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재질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금지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부력을 조금 더 제공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가볍게 뜰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거랑
이 인간의 몸에 저항 요소가 많거든요. 이런 굴곡이나 골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잔털 이런 미세한 것들도 그런 진짜 0.001초를 다루는 이런 극한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모든 게 되니까 그걸 전신으로 감싸게 돼서 그 표면에 일어나는 마찰력을 줄여줘서 그게 다른 거를 입었을 때 절대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스포츠 정신에 이제 위배된다 해서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하면은 신발 발 사이즈가 큰 게 유리할까요? 작은 게 유리할까요? 큰 거? 큰 게 유리하죠. 면적이 넓어서 차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발가락을 피는 게 유리할까요? 다치는 게 유리할까요? 다치는 거. 왜? 아까 지금 부력을 설명할 때 공간에 하니까. 그러면 손에 물갈퀴를 하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게 아니라 붙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모를 합니다. 선수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면 손바닥을 피는 것보다는 붙이고 발가락 피는 것보다는 발을 수직으로 펴서 물을 최대한 긁어내는 게 낫지 이걸 치면 압력이나 부력이 더 저항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갈퀴를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훨씬 빨라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 미국의 선수 펠프스인가요? 네. 그 선수 발가락이 되게 특이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발가락 사이가 붙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펠프스는 굉장히 팔도 길다고 하고 수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상반신이 조금 더 긴 게 기록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 이게 뭐 물고기를 최대한 어떻게 가깝게 모사하는가가 자연의 경쟁에서 이긴 그 논리가 물고기 그런 유선이라 해야 되나요? 그 박리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를 모사하는 것이 이제 이런 스포츠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물고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도구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비슷해진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신 수영복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 마라톤의 신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나이키의 신발을 신고 기록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갱신한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서 아마 또 재밌는 건 레일이 또 중요해요. 지금 아까 영상에 보면 1레일부터 8레일까지 쭉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끝에 있는 레일 1번, 8번이 유리할까요? 가운데가 유리할까요? 가운데? 네, 가운데일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벽에 물이 치잖아요, 파도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예선전을 할 때 내가 몇 번 레인에 쓸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페이스 조절을 옆에 보면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 내에 쓰고 싶은데 내가 전략을 짜고 했는데 상대 선수랑 이 머리 싸움을 계속 예선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최고 기록이 나오는 레인들은 3번 레인에서 6번 레인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수영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물 안에서 헤엄을 누가 더 빨리 치냐, 자명하고 누가 더 영법을 더 하느냐 했는데 이렇게 숨겨진 상식들이 있었다, 과학기술들이 있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엇이죠? 요트. 혹시 요트는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요트는 중계를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메달을 따도 소식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그, 2레그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금 이 선수가 뒤쳐져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 방향, 더 좋은 바람을 타고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선두권, 호주, 또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선수들과 함께 물살을 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지민. 네, 지금 아까 방금 보니까 하지민 지금 그 앞에 바람과 파도 이 체크 예측을 굉장히 그 전술상 어느 지점에서 태그할 것인지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트가 사실상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뭔가 지금 파도도 막 역으로 치고 바람도 반대로 불 때도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혹시 요트에 대해서 김준호 선생님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요트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완전 정면에서 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오면은 뒤로 밀려나야 되는데 한 45도 이상 그 정도 쪽 선수 사파 쪽에서 오는 것들은 보인 이제 마스트나 세일을 이용을 해서 이 바등각을 이제 다르게 해서 제가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되고요. 뭐 재수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중심을 지금 이제 타시는 크루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누워 있잖아요. 거의 누워 있는 경우가 이제 바람 힘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원하는 이제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그 세일링을 정교하게 이제 기계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이 이런 걸 바람을 받으면서 이거를 잘 조정해서 제 1등으로 가는 그게 이제 요트 경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보면은 아니 도대체 저 배는 사람 한 명이 저 작은 배에 혼자 있는데 저 넘실거리는 파도를 넘어서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맞바람은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나 해류라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 사실상 선수 경험의 노하우에 의해서 쭉쭉쭉쭉 앞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배 모양이라든지 도체 모양 이런 것까지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래곤 보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3레인의 중국이 우승이 확실해 보이고요. 2위는 인도네시아, 3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막판에 역전을 하면서 3위로 골이 납니다. 계속 4위. 네, 드래곤 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이 좌우에 5명씩 해서 노를 이제 젓는 형태고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예능에서 이제 조정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조정은 양쪽이라든지 또는 한쪽에 노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거는 돛이 달려있지 않고 순전하게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역할이라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그리고 배의 모양하고 또 이제 노의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저희 기관이 주최하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돛은 없으니까 여기서 돛의 개념은 없고 이제 이걸 얼마나 동계화를 잘 하느냐. 같은 힘을 한 번에 이쪽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같이 밀어줘야지 이게 가는 거고 이게 엇박이 나버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힘이 이쪽 요트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선수의 이제 기수가 보면서 이제 잘 이 방향을 정하고 구호를 맞춰서 힘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고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이런 전통적인 게 아니라 여성 그 드래곤보트 경기는 좀 이상하게 그 추진력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막 진동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진동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렇게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온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일종의 리듬 타듯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좀 응용하면 좋을 만한 게 이제 힘을 써야 되잖아요. 줄다리기를 한다고 치면 줄다리기를 잘하려면 호흡을 하는 게 힘을 쓸까요? 호흡을 안 하고 숨을 참고 힘을 쓰는 게 더 힘이 세질까요? 참아야 돼요. 순간적인 힘을 낼 때는 숨을 쉬지 않고 코로만 쓰는 상태에서 힘을 쓰면 순간적인 힘은 내는데 그러면 호흡을 안 하니까 내가 숨이 찰 거잖아요. 이거를 그 훈련에 의해서 참는 거를 하면은 순간적인 힘은 늘어나는데 지금은 시간이 아까 경기 시간이 한 20초, 30초 되나요? 10초 미만에는 숨을 안 쉬는 게 유리하고 10초가 넘어갈 때는 호흡을 일정하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것만 상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오일년 할아버지의 승리 비법이 숨을 참는 데 있었다라고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네, 드래곤보트까지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이 좀 유리하긴 하죠. 공연서 내려 슈팅! 공연서! 엄청나! 왼발! 공연서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야, 우리가 중국에게 정말 필요했던 선제의 득점을 홍현석 선수가 만들어주네요. 멋진 프리킥 득점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인데요. 네, 국경일에 맞은 중국 팬들의 지금 침묵이고요. 그들을 조용하게. 네, 저희가 수많은 그 축구 경기 중에 딱 요 장면을 꼽아온 이유가 있는데, 프리킥을 단순히 직선으로 차는 게 아니라 살짝 감아 차면서 구석으로 들어가게끔, 공이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공이 점점 회전을 했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그누스 효과 요거는 아마 많이 물리학이나 시간에서 개념들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선수가 공에서 직선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직각 90도 직각 형태로 서 있느냐를 잘 보면은 매그누스 효과를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선수가 직선 거리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드롭슛이나 무회전 킥을 하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감아 때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면은 직각거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에 회전을 많이 주려면 측면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측면을 때려야 되잖아요. 직각으로 달려가다가 측면으로 치면은 각이 내 발의 모양 때문에 안 나오죠. 한 15도에서 많아봐야 한 30도 미만, 90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아 때릴 때에 공을 밀어 때릴까요? 끊어 때릴까요? 공을 감아 때리려면 밀어 때려야 돼요. 당구 쳐봤어요? 네, 밀어 때려야 공의 회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회전을 주지 않고 그 바람이나 공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불규칙한 무회전 킥을 때린다고 했을 때는 끊어 때려요, 밀어 때려요? 그렇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모든 공에서 내가 불규칙한 회전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끊어 때리고 나머지는 밀어 때리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상식이 있어요. 축구공, 여러분들이 그 공에 보면은 이렇게 실밥이 있잖아요. 그게 육각형으로 된 거 기억나죠?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2 한일 월드컵까지는 요 면적의 개수가 32개였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몇 개의 그 실밥으로 엮였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상식인데. 맞추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고. 몇 개의 실밥으로. 네. 언더. 그보다 내려가요. 네. 오, 맞췄어요. 오케이, 끝나고 오시고. 네. 자, 처음에 32개였다가 2006 월드컵은 어디서 열렸을까요? 2006년. 오케이, 독일. 네. 독일 때 16개로 확 줄었어요. 그게 스포츠 과학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개까지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그 이유가 표표 면적의 실밥의 변수가 줄어들수록 공의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세게 받죠. 실밥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중요해. 왜 줄어들까요? 안 받으니까. 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규칙성이 더 높아지죠. 골키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골을 더 많이 내게 하려고. 자, 그다음 실밥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해요? 공의 채표 면적에 돌기들을 막 만들어요. 거칠게.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그렇게 해서 골키퍼가 힘들고 대신 공격수는 더 유리해지죠. 그는 재밌게 하려고 골을 더 많이 내야 관중들이 경기장에 오고 여러분들의 축구 TV를 더 많이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 실장님께서 그 아까 볼의 스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볼을 찼을 때 얘 스핀의 양, 그 다음에 방향, 거리, 속도, 탄도 이런 것들을 다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저희 미세먼지가 한참 막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초등학교 교실에 VR 스포츠 교실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목표가 전국의 초등학교의 10% 정도 그걸 설치를 하는 건데 아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체험을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신 친구 없죠? 네, 대전 지역에도 몇 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날씨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실내에서도 축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포츠 교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구 워낙 다들 좋아하니까 오늘도 보문고에 왔더니 학생들이 축구를 차고 있던데 이런 것까지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거죠? 저희 이 종목 하면 우리나라죠. 예, 양궁입니다. 양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궁도 단순하게 활을 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관역까지 거리도 엄청 멀고 관역도 되게 작은데 그리고 활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화살이 흔들리면서 날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제가 지영근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얘가 포물선으로 날아갈까요? 지구에는 어떤 작용이 있죠? 중력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이게 화살이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각으로 쏘게 되는 것이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이 활을 빨리 쏠 수, 세게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선수는 좀 더 각도를 줄여서 쏠 것이고 이 속도가 낮은 선수는 좀 더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해서 쏘겠죠. 그리고 이 화살이 공기의 저항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도가 줄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활 뒤쪽에 그 꼬리 부분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최대한 좀 빨리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그러면은 그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항상 대결을 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 그러면은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바람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의 구조를 바꿔요. 예전에는 경기장의 바람의 영향을 룰에서 정해서 막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중석의 높이를 올려서 바람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경기장의 바람이 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들을 터서 바람의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 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시끄럽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룰을 바꾸죠. 룰. 어떻게 바꿨을까요? 맞아. 예전에는 총점제였다가 요즘에는 세트제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봤을 거예요. 내가 이기면 2점을 얻고 비기면 1점씩 나눠갖고 지면 0점인데 활도 개수를 여러 개 쓰면은 불확실성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개수의 수를 줄여요. 3발 이렇게. 그래서 불확실성이 늘려서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를 하면 자기네들은 더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서든데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요. 동점이 됐어요. 근데 승부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부차기처럼
점수를 한 발씩 한 발씩 쐈는데 10점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야. 축구에 예전에 골든볼 제도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규칙을 바꾸고 또 활을 쏘는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준비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쏘라고 불안 요소를 늘리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또 하나 바꾼 거는 남자 여자부만 있었는데 혼성 그 팀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의 조합을 맞추는 형태로 불확실성을 늘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최강이에요. 한 종목에 한 국가의 선수를 2명만 출전하게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끼리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만났어. 대진표가 안 좋아서. 그 한 선수는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못 따게 그런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땄죠. 네, 양궁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최강인 거를 부정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걸 또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음이 제가 알기로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핀. 자 푸시 좋아요. 자 이걸 받아내서 좋아요. 넘어지면서 받았고 자 일어나서 또 받습니다. 아웃이에요. 네, 배드민턴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정말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시속 300km가 넘는 그러니까 깃털이 달린 셔틀콕인데 굉장히 빠르고 또 흥미진진하고 또 단순하게 세게 쳐서도 안 되고 헤어핀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뭐 드라이브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셔틀콕에는 과연 어떤 과학 기술이 있을지 저희 지영근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세영 선수 경기 결승 다 보셨죠? 상대 선수가 질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 놓더라고요. 너무 통쾌하게 잘 봤고, 이 셔틀콕이 빠른 이유는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이 뭐죠?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가속도의 법칙. F는 ma. 저도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그래서 F 힘이라는 거는 m 질량 곱하기 a 가속도예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게 가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려면 a는 m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빠르려면 질량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의 세기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 보면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가 팔을 쫙 펴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세게 치잖아요. 그래서 이 셔틀콕은 한 5g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공인데 이 공을 순간적으로 센 힘으로 침으로 해서 이 속도가 320km까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셔틀콕에 뒤에 그 깃털이 안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선수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이 깃털은 순간적으로 때릴 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오므라들었다가 상대편 코트에 넘어갈 때는 낙하산처럼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그 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셔틀콕의 원리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뭐 이렇게 가끔 깃털 셔틀콕 말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형광색 된 걸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거 재질이나 모양에 따라서 속도 차이도 굉장히 심하게 나는 편인데 그것도 나중에 배드민턴 치신다면 이 셔틀콕 생김새나 또는 깃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또 재미있는 게 그 콕의 깃털이 동물의 깃털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깃털일까요? 만들어낸 거? 진짜 거의 털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저도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의 털이랑 동일한 수준의 인공적인 재료를 만드는 게 동물 보호에도 좀 기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는 닭털을 썼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털을 쓰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이런 동물 복지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사한 기능을 내는 새로운 인공 물질을 만드는 거에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지영근 실장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보시는 분들은 가끔 선수들이 인아웃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 요청을 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하고 선에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를 그거를 찍어주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는 축구에서는 요즘 VAR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되게 느린 화면에서 딱 캐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전자통신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질의 응답은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은 저희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 스포츠 과학의 학문이나 또는 진로 측면에서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시간상 제가 조금 질문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등장한 직업에 대해서는 저희 박성건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학과도 새로 생기고 요즘에는 직업도 새로 생기는데 혹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운동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쳐서 그만두다 보니까 뭐 재활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피지컬 트레이너,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력 분석관이라는 그 직업군들이 좀 새로 나왔어요. 과거에는 팀당 1명이었는데 요즘에는 전력 분석도 우리 팀을 분석하는 전력 분석관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 팀을 분석하는 전력 분석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 축구 보죠? 손흥민 경기. 영국 축구 1부 리그가 몇 개 팀이 있어요? 20개. 그러면은 동시에 경기를 하면은 몇 경기가 일어나요? 10경기. 경기장이 10군데. 그럼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은 몇 명이 필요해요? 10명일 것 같죠? 적어요. 그거보다. 왜요? 영상 카메라는 이미 경기장에 달려 있고 나의 서버에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어요. 근데 대신에 그거를 분석하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전력 분석관도. 내가 스킬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심박수 얘기하듯이 이 선수의 약간 능력치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좀 세분화돼 있다 요즘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VAR 얘기하셨듯이 뭐 비디오 판독관이라고 돼 있는데 비디오 판독관 중에서 지금 이게 방송팀들도 계시잖아요. 중계 방송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돌리는 테크니컬 그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제 심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정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포츠에 아까 이제 선박사례도 나왔지만 배의 모양도 예전과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스포츠를 하는 용 배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연구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전통적인 과학도 있지만 이렇게 요즘 발생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응용 과학을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김윤호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조금 선박 쪽에도 관심이 있다. 는 학생이 있다면 전통 선박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스포츠에 나온 선박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이제 미래에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진로를 잡아보면 좋을지도 한번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고등학생 때 그 정도 깊게 고민은 하지 못해서 제가 뭐 후배님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 전통적인 조선의 그 클래시컬한 뭐 저항 추진, 진동 소음 뭐 이제 구조 설계 뭐 이런 분야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CO2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이제 기술들이 고도화된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게 전통적인 그 클래시컬 고전역학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접근법들도 그 경험식을 고도화시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짐 실어서 가서 이제 그냥 내리면 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사이언스 이제 이야기 좀 집결되는 그런 종합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하면은 굉장히 약간 노동 집약적이고 약간 조금 3D 직장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형 메이저 3사 이제 조선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한 50년 됐어요. 그래도 대전에 있는 연구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선박 관련된 연구에서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스포츠 과학의 얘기도 했지만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도 워낙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그거 크리소를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제 전 세계 이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연료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코멘트로 요청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진로를 잡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또는 무작정 그냥 내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과학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 지영근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학생들이 지금 요 시기 때 과학에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좀 어느 포인트를 좀 집중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대학생이 되고 또는 나중에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자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좋아가지고 이과를 선택을 했고 공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도 거치고 박사 과정 거치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소에 들어오게 됐고요. 아까 그 박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석관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타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상만 2시간짜리 주어지면 그거 밤새 봐도 어떤 선수가 얼만큼 움직였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장에 있는 22명의 선수를 각각을 다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서 이 선수의 활동량이 얼마큼이고 패스 성공률이 어떻고 드리블을 얼마나 했고 슈팅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관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학생들이 나중에 좀 과학 쪽에 꿈을 갖는 네. 친구들이 있다면 네, 어떤 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꿈, 그러니까 어떤 네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예, 그래서 뭐 오늘 스포츠 속의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학 쪽에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제 뭐 공대에 입학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뭐 공학 내에서도 엄청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어떤 꿈을 갖고서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보고 또 이런 강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도 많고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접해보면서 꿈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을 과거에 많이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을 했지만 제가 원치 않게 이과가 돼 있었어요. 저는 예체능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이 싫었던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수포자가 다시 인공지능 쪽을 어떻게 시작을 했나. 처음에 수학이 싫어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연구하면은 수학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해부학도 하고 의과대학 찾아다니면서 사람 공부를 했었는데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나는 전 과목을 다 하기 힘든데 어떻게 진학을 하냐 고민하는데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덕후를 회사에서는 많이 뽑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특정한 거를 잘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나는 어깨를 근육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배, 복근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분야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도 또 종합적인 또 과학 요소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거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넓혀가는 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재능, 각자의 재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더욱 빛나게 만드시기를 오늘 과학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이제 모르죠. 또 이 기업에 입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기관에도 연구기관에도 연구원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토크 콘서트의 질의 사항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기다리시던 퀴즈 대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도 잠깐 자리에서 그냥 같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죠. 왜냐면 끝나고 다시 인사를 하셔야 돼가지고 올라오셔야 돼가지고 네. 일단 대기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땡기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따가 대기 화면이 나올 때 QR 코드가 뜰 거예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땡기지를 설치를 하시거나 설치를 하셨으면 크리소, 영어로 크리소 과학 토크 콘서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캠프가 하나 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캠프로 들어오셔서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나중에 좀 상품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상품 전달에만 쓰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 입력하시고 이제 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리고 퀴즈 대회는 저희가 연습 문제가 한 문제 있고요. 일단은 테스트 겸 10문제, 총 10문제고 배점이 다 따로 있어요. OX랑 객관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정답이라도 빨리 맞추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문제다. 제일 먼저 찍은 사람이 100점. 그 다음 찍은 사람 시간이 뭐 예를 들어 5초 지났다. 그럼 90점.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 모르면 빨리 찍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야 점수가 찍더라도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차등 점수제가 있어야 이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최고 득점자 순으로 1에서 10등까지를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 설치가 어려우신 친구들이나 또는 접속자분들께서는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URL 주소가 올라갈 텐데 그 주소로 접속하셔서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개인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조금 멀어서 인식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콘솔팀에서는 인원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적정 인원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거든요. 오늘 강연에서 나온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안타깝지만 경쟁을 해야 돼서 정답은 내가 먼저 찍고 불러주셔도 돼요. 내 핸드폰에 먼저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는 쪽으로 하고요. 자, 혹시 퀴즈쇼의 인원은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아직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그냥 카메라 렌즈로 인식을 하시면 아마 QR코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접속 중인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멀어서 안 보이는 카메라가 제대로 인식 못하는 친구들은 네, 살짝 앞에 나오셔서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옆 친구들 도와서 접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콘솔팀 인원 체크가
네.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자, 첫 문제는 제가 연습 문제로 준비했어요. 이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객관식이고요. 그냥 어떻게 찍는다, 몇 초 정도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답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0초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그냥 연습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2, 1. 자, 오늘 행사를 주최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설립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1985년, 2번은 73년, 3번은 25년, 4번은 99년. 자, 아까 박사님이 설립 5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50주년. 의도치 않게 힌트를 주셨어요, 박사님께서. 저희 정답 유출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정답은 그쵸? 73년이에요. 73년에 크리소가 이제 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연구소로 시작을 했고 기계연하고 해양연구소를 거쳐서 지금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10문제입니다. OX도 있고 사지선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1번 가겠습니다. 3, 2, 1. 자, 스포츠를 연구하는 항목, 스포츠 과학은 자연과학적인 영역이다. OX. 일단 자기 정답 찍고 OX. 일단 모두 찍었어요. 잠시 10초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에만 한정되는 영역이다. 정답은 X예요. 인문사회과학적 영역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 테크 쪽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쪽도 포함을 하고 있다. 초반부터 희비가 많이 갈리는데 이거 후반에도 역전 가능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집중. 1. 자,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목은 1번은 생물역학, 2번은 운동심리학, 3번은 운동생리학, 4번은 영양학. 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죠? 정답은 심리학입니다. 상대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정신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진정하시고 다음 문제. 3, 2, 1. 자, 축구예요. 축구. 자, 축구에서 축구공이 비행 경로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가마차기 나왔죠. 자, 1번 스핀, 2번은 리필, 3번은 드리블, 4번은 패스. 비행 경로와 정확성입니다. 이거는 박성근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자, 정답은 스핀입니다. 스핀. 공에 회전을 주어서 가는 거고 회전이 없다면 공이 아까 말한 무회전 킥처럼 너클볼이나 또는 플랫서브처럼 굉장히 흔들리면서 가게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축구 선수들이 속도와 가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빨리 뛰기 위해서 하는 행동 훈련은 스프린트 훈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강의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알까요, 친구들이? 스프린트 하면 어떤 느낌이죠? 달리는 선수들을 보통 스프린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답은 O입니다. 선수들의 이제 달리기 또는 주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스프린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수영. 자, 수영 선수들이 부상 예방과 효율 증대를 위해 하는 행동, 훈련은 1번은 수중 저항 훈련, 2번은 기술 훈련, 3번은 수중 스트레칭, 4번은 물리치료. 자, 하는 훈련인데 목적이 부상 예방이에요. 부상 예방과 효율 증대. 정답은 3번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물의 저항 때문에 물 속에서 재활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수영 경기에서 왜 반환점을 돌죠? 턴을 할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그 50m마다 반환점이 있어요. 그거를 딱 이제
회전을 하면서 하는 턴 행동은 빨라야 좋다. 최대한 빠른 속도가 좋다. 정답은 네, 최대한 빠르기보다는 자기 주행 페이스랑 거리를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적절한 속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점수 표기도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요트의 항해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고르세요. 자, 1번은 헬륨 조작, 2번은 밀봉, 3번은 리프팅, 4번은 드리프팅입니다. 자, 이거는 요트를 솔직히 모르는 문제거든요. 빨리 찍으시면 돼요. 자, 이거 정답 통계 한번 볼까요? 통계. 리프팅이 제일 높고 드리프팅이 그 다음이네요. 헬륨 조작 대단합니다. 헬륨 조작. 자,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리프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체에 생성되는 압력을 조절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배드민턴입니다. 자, 배드민턴 라켓이에요. 라켓의 힘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1번은 탄소섬유, 2번은 나일론, 3번은 알루미늄, 4번은 목재입니다. 자, 요즘 이 소재로 운동 기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과연 무엇일지. 자, 정답은 탄소섬유죠. 가볍고 단단합니다. 이거는 운동 기구뿐만 아니라 차체에도 많이 쓰이고요. 또 이런 가구에도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탄소섬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배드민턴 셔틀콕의 깃털 탄력성이 낮을수록 빠르고 멀리 날아간다. 깃털의 탄력성이 낮을수록이에요. 낮을수록 멀리 날아간다예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까 셔틀콕 깃털 이야기는 잠깐 나왔었죠. 네. 탄력성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정답은 X입니다. 네, 탄력성이 높아야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간다. 네, 깃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위 깃털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마지막 이거 안 나왔었죠? 양궁. 자, 양궁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선수의 코어 근육은 어딜까요? 1번 가슴 근육, 2번 등 근육, 3번 이두근, 4번 삼두근. 활을 어떻게 당겨야 될까요? 자, 활을 어떻게 당겨야 될까요? 팔로만? 남자는 이 근육이 중요해요. 자, 정답은 등 근육입니다. 등 근육. 예, 등을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팔을 쫙 펴고 최대한 당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도를 조절을 해서 발사를 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일단 4등 이하만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자, 4등부터 10등까지도 상품이 있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자, 친구들 집중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차가 굉장히 촘촘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김주한 친구. 잠시만요. 3등은 공동 3등이기 때문에 같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학생까지 같이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2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학생 1점 차입니다. 1점 차. 1점 차. 마지막 1등. 내 이름 안 나왔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1등. 어느 분이죠? 김성. 자, 좋습니다. 1점 차입니다. 1점 차. 1, 2, 3등이 모두 1점 차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조금 더 빨리 눌렀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점수차. 제가 일부러 난이도 조절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할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자, 친구들한테는 별도의 이제 개인정보 수집 안내를 드리면서 상품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토크 콘서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박사님들, 실장님들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그래도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멘트 한 번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영근 실장님부터. 아, 예. 보문고가 텐션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오늘 와보니까 너무 활기차시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거 준비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고 지금 같이 학창 생활을 했던 과거 기억도 나고 오늘 와서 좋은 기운 받아서 더 그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식간에 지나갔죠. 영상도 보고 또 실제 경험담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알차게 지나갔었는데 오늘 함께한 아쉽지만 그리고와 함께한 스포츠수 과학원리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보문고등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함께해주신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는 큰 박수와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